안녕하십니까? 생물재료 물성학. 이번 시간에는 목재의 밀도와 비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목재에 대한 용어 정리입니다. 우리가 목재 밀도와 비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여러분이 전반부에는 목재 구조, 현미경적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죠.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목재가 이렇게 살림을 이루고 또 잘려져 가지고 이렇게 땔감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재단이 돼 가지고 어, 그 제재를 해가지고 제재를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합판이라든지 아니면 목조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어,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반부에서 배웠던 것들은 목재 내부의 세포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물리적 성질들이 변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목재 내부의 현미경적인 구조를 배운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목재는 이렇게 자르면은 우리가 육안적으로 연륜을 볼 수 있지만은 그 내부를 또 현미경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이 활렵수세와 침엽수세에서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면서 그다음에 프레파라트로 관찰을 했죠. 관찰을 해서 이 안쪽에 있는 세포 구조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관찰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목재의 특성에서 물리적인 특성을 알아보면은 이제 내부의 어떤 그 현미경적인 구조보다는 이제는 이제 우리 나무 토막 또는 어떤 각재,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또 어떤 강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비중, 밀도, 수분,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목재의 비중은 일반적으로 0.3에서 0.8로 다른 재료에 비해서 비중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목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연 생물 재료이기 때문에 수정관, 개체관, 그리고 부위관 변동 폭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목재가 어떤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똑같은 나무라도 평지에서 잘 자란 나무하고 또는 비탈길에서 또는 산등성이에서 조금 열악하게 자란 나무하고의 어떤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물성, 물리적인 성질이 조금씩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재는 친수성, 수상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흡습성. 그래서 목재가 조습작용을 한다 그랬죠. 상대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내가 수분을 빨아들이고 또 상대 습도가 낮을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갖다가 내뱉어 가지고 어, 주변하고 자기하고 습기가 비슷해지려고 하는 조습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결합소의 변화. 결합소 이제 나중에 할 텐데, 물이 이제 세포 벽 안에도 있고, 그다음에 세포 내강에도 있는데, 내강에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자유수라고 하고, 세포 벽 안에 있는, 약간, 물, 수소 결합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결합수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수분을 빨아들이고 내뱉고 하느냐에 따라서 치수 변화, 즉 수축과 팽윤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접선 방향, 방사 방향, 또 길이 방향으로는 우리가 파이버들이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파이버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별로 크게 변하지 않지만은 목재에서
이 사이에, 접선 방향, 이 사이에는 굉장히 수축과 팽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치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설명했지만은 여름에는 뭐 나무로 된 미닫이 문이 빡빡하고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헐렁헐렁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음,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치수 변화가 매우 심한데 치수 안정화 처리를 함으로써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폴리머를 집어넣음으로써 어, 수분이 결합할 수 있는 오해 하이드록실기를 갖다가 제거해 줌으로써 수축팽윤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뭐 수축팽윤이 변화되는 나무에 따라서 큰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그 셀룰로스 체인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수소 결합과 물을 하면서 이렇게 치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접선 단면이죠. 트랜지셔널 부분에는 한 8% 정도까지, 레디알 방사 단면 부분에서는 4%, 그리고 롱지투디얼 섬유 방향이죠. 섬유 방향은 한 0.01% 정도. 왜냐하면은 이렇게 셀룰로스 체인들이 이렇게 음, 아래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되어 있는데, 예, 얘네들은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의 변화는 심하지 않지만은 이 옆으로의 변화가 심하다는 거죠. 그 옆으로 변화가 심하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가도관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가도관하고 가도관 사이에 침nhập 수의 경우에 수축팽윤이 잘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재의 특성에서 또 비열은 다른 재료에 비해서 큰 편이다. 그리고 목재는 다공성 물질이기 때문에 열 전도도가 낮고 단열성이나 보온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건물의 열 손실을 막고 그다음에 수증기의 응축 문제도 해결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바깥에 눈이 쌓이고 아주 추워도 바깥의 온도가 안으로, 다공성이기 때문에 안으로 침범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냥 그게 쇠로 돼 있다든지 시멘트로 돼 있다 그러면은 바깥의 온도가 안쪽으로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난방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 거죠. 물론, 콘크리트 벽이라도 사이에 단열재를 집어넣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열재 또 목재 셀룰로스로 된 단열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재 같은 경우는 높은 열을 받으면 타는 성질이 있는데 내화 처리를 하면은 우리가 난연재라고 해가지고 잘 타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 건조된 목재는 절연체, 그래서 절연 전신주라든지 소방용 사다리로 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재는 악기용재, 흡음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목재 여러분들이 현미경으로 봤듯이 안에 세포 구조들, 그다음에 세포벽, 그다음에 조제와 만재의 어떤 차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따뜻한 촉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목리, 문리 뭐 이런 것들이 자연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열에 대한 전달도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알루미늄은 굉장히 빠르고 쇠도 빠르고 그다음에 목재 같은 경우는 이렇고, 그다음에 물은 열 전단율이 끓어야지만 끓으면서 전달을 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대한 열량 뭐 이런 건 표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햇빛이 비치면은 이걸 반사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열이 전달되면은 이렇게 천천히 안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 악기 용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열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재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면은 목조로 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역학적인 성질은 얘네들을 뭐 두드리고 뭐 하중을 주고 막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역학적 성질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목재는 기계 가공성, 접착성이 매우 좋아서 부재로서 사용이 편리하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목재 같은 경우에는 뭐 목재하고 목재끼리도 잘 붙지만은 또 목재하고 목재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잘 붙기 때문에 어느 다른 이종 간의 접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중이 작지만 강도가 상당히 크고 하중에 대한 변형량도 적어서 동일 질량당 비강도는 아주 큰 성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충격 강도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매체로서 그리고 지진과 그 밖의 충격 하중을 받는 구조물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목조 주택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것은 지진이 막 일어나면은 막 흔들리죠.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목조 주택의 목재가 흡수해가지고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재는 이렇게 합판이라든지 파티클 보드라든지 아니면 파이버 보드 뭐 이런 것들 라미네이트 보드라든지 뭐 이런 보드도 만들 수 있고요. 다른 콘크리트나 알루미늄 강철에 비해서 소나무 참나무는 굉장히 높은 하중에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강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강철이나 알루미늄보다 목재가 약하다 생각하지만은 똑같은 비중과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상대적인 비중을 볼 때 목재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목조 주택과 철골 구조의 그 건물을 볼 때 화재가 많이 나면은 불이 확 나죠. 확 나는데 철골 구조 같은 경우는 열 전달률이 좋기 때문에 금방 열이 전달돼 가지고 막 철골 구조가 막 구부러지고 막 녹고 막 그러죠. 근데 목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재가 이렇게 있으면은 불이 나면은 바깥에부터 서서히 타 들어가죠. 타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뭐 하중을 못 이겨서 부러지면서 하지만은 불이 났을 때 열 전달률이 목재가 적기 때문에 뭐 최소한 5분 정도는 똑같은 조건에서 목재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최소한 5분 정도는 더 버텨줄 수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이면은 사람을 더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조로 된 건물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역학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목재의 특성 중에는 공급 구조와 비중 부분에 있어서는 목재는 다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유기체다. 우리가 광합성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글루코스가 세포 벽으로 가서 또 형성층의 시원 세포로 가서 걔네들이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포 벽과 세포 내강, 그다음에 뭐 벽공, 미세한 공급 구조로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공급 구조는 열 전달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기나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되게 음, 잘 전달하지 않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각종 크게 공급을 다량 함유한 다공성 물질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목재 실질 비중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 목재 세포가 갖고 있는 비중이 얼마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수종에 따라 차이가 없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뭐 조제가 만제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나무마다 다 틀리니까는. 그래서 실질 비중은 나중에 이제 진 비중으로 해가지고 1.50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재 함유되어 있는 실질량,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목재의 비중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목재에 함유되어 있는 실질, 세포벽의 양이라든지 조제 만재의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나무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목재의 비중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재 비중에서 목재의 실질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례하고 목재의 물리적 역학적 성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재 중에 공극의 존재는 수분의 존재, 상태, 그다음에 수분의 이동, 열 전도도 등의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목재가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세포들이 있고 세포에 이렇게 벽들이 있고 세포에 마이크로피브릴 경사각이 있는데 이 안에 공극 안에 수분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에 따라서 무게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수축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제 그리는 이제 나무에서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냈을 때 이렇게 자유수가 있고 그다음에 본디드 워터는 이제 결합수라는 거죠. 세포벽에 결합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얘네들이 프리워터들이 다 빠져버리면은 무게는 감소하고 또 본디드 워터들이 결합수죠. 결합수가 이렇게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이렇게 평균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벽의 구성 성분은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세포벽의 구성 물질은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목재 골격에 해당하는 것은 셀룰로스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셀룰로스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셀룰로스 파이버들의 그다음에 마이크로피브릴 번들에다가 마이크로피브릴 그다음에 엘리먼트리 피브릴 뭐 이런 구조는 여러분들이 계속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이 그림에서도 여기서 띄어낸 것들이 마이크로로 되고 그다음에 각자 프라이머리 월이냐 S2 세컨더리 월에서 S1, 2, 3를 갖다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서 엘리먼트리 피브릴을 갖다가 빼내면은 이렇게 화학적인 구조로 글루코스가 1사 베타 글루코스 결합을 하는 것들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직경으로 볼 때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이제 크리스탈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조금 삐뚤빼뚤한 애들은 이런 게 어물퍼스 구조로 비결정 영역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세포벽의 구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섬유 방향으로는 수축 평균이 잘 안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뭐 접선 방향이나 아니면 방사 방향으로는 수축 평균이 일어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수소결합들이 빠져버리면은 얘네들이 서로 인력에 의해 가지고 반데르발스 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조금 좁아지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응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분자세 방향은 결합 에너지가 높은 화학결합, 베타, 1사, 글루코스 결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분자 세 방향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자 세 간에는 1차 결합에 비해서 적은 2차 결합,
2차 결합으로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결합 에너지를 응집 에너지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 결합에 의해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간격이 빽빽하게 배열되면은 결정 영역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산기는 2차 결합보다 에너지가 높은 수소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셀룰로스 분자 간의 응집 에너지는 아주 높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응집 에너지가 높은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결정 영역이다.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비결정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은 분자 운동이 낮고 변형이 어려우며 이 결정 영역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죠. 강도가 가장 큰 성질을 부여하게 되고 있죠. 그리고 친수성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중에 많이 있는 수상기는 친수성기로 비결정 영역에서는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해서 목재 중의 수분을 보유하여 친수성을 띠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헤미셀루스, 리그닌 뭐 이런 것들 갖다가 헤미셀루스, 리그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 있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셀룰로스가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연결돼서 결정 영역과 비결정 영역을 이루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적 구조의 이방성. 그래서 분자의 배양성인데 셀룰로스는 이렇게 사상 구조의 마이크로피브릴을 형성하고 마이크로피브릴 배양은 각 벽층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포벽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2차 벽 중층에 마이크로피브릴 장축이 세포 장축과 이루는 각도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서 이루는 각도를 갖다가 마이크로피브릴 경사각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셀룰로스 세포벽 구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이렇게 2차 벽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서 있느냐? 이렇게 배열되어 있느냐? 아니면 더 옆으로 배열되어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눌렀을 경우에 압축 강도를 했을 경우에 얘네들 마이크로피브릴이 서 있으면은 이 버티는 힘이 굉장히 크다. 근데 누워 있으면은 경사각이 크면은 누르면은 이 압축 강도가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헤미셀룰로스 또는 리그닌이 매트릭스 구조로서 이렇게 보강을 해가지고 나무가 압축에 이렇게 버티는 힘을 갖다가 보강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포관층의 대부분은 무배양에 가까운 리그닌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구성돼서, 리그닌 다 빼버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그닌 다 빼버리면은, 이렇게, 별로 없이, 이렇게 숭숭숭숭 뚫려져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브릴 경사각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어떤 강도적인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포의 배열을 보면은 목재는 섬유 길이 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열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성층을 만들 때 이렇게 길게 배열되어 있고 옆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에, 레이셀, 방사 세포죠. 방사 조직의 세포. 그다음에 롱기튜디얼 셀은 이렇게 소프트우드에서는 뭐 엑시얼 트래카이드 가도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파렌키마 축방형 유세포라든지 하드우드에서는 이렇게 도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섬유라든지 파이버죠. 이렇게 축방한 가도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이런 배열로 축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세는 섬유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섬유 방향의 강도를 증가시킨다. 근데 방사 조직은 방사 방향으로 강도를 증가시키거나 수축 팽윤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나 상하 방향으로는 수축이 잘 안 되지만은 좌우 방향으로는 수축 평균이 잘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방사 조직이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은 조금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방사 조직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수축 평균을 하다 보면은 조금 약한 부분이 이렇게 옆으로 터지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은 수축 평형에서 갈라지는 부분은 대부분 약한 방사 조직 부분에서 많이 갈라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의 어떤 구조적인 변동을 보면은 목재는 생물체에서 생산되는 재료로서 수종 간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동일 수종에서도 유전적 인자나 생육 조건에 의해서 개체 간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고 동일 개체 내에 있어서 수관 부위 뭐 이런 데 상당한 구조적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침nhập 수재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가도관이 90%에서 95%까지 차지한다 그랬죠? 그리고 활렵 수재에서는 다양한 세포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온대산 목재의 조제, 만재, 구조차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열대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제만 많이 만드는 부분이지만은, 온대산은 사계절이 있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서부터 여름 후반까지 조제를 만들고, 그 이후서부터 만재를 만들고, 다시 겨울을 나고서 봄에는 또 조제 만들고, 만재 만들고,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목재의 어떤 비중적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굉장히 목재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갖다가 잘 알아야지만 나는 이 목재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 자료에서 저번에 한번 봤겠지만은 은행나무 가도관이 95%, 96%뭐 이렇게 제일 적은 게 90% 정도 되죠. 그래서 90% 이상의 가도관 침nhập 수재는 90% 이상의 가도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렵수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섬유들이 50, 40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목재의 어떤 물리적인 성질 강하냐, 약하냐, 잘 부러지냐, 잘 휘어지느냐,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물리적인 성질과 역학적인 성질을 갖다가 영향을 주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온도와 함유 수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온도는 온도가 상승하면 목재 내의 원자 진동이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원자 간격이나 분자세 간격이 넓어져서 분자 간의 응집력이 저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 역학적인 성질이 변화되는데 이 영향이 함유 수분량에 따라 틀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진자 운동을 하죠. 그래서 막 움직이다가 어느 온도가 되면은 목재 같은 경우는 320도까지 가다가 한 400도 정도 되면은 이게 불이 붙어버리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금속 재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막 분자 운동을 하고 흐물흐물 되다가 어느 온도가 되면은 용융점이죠. 용융점이 되면은 금속도 녹아버리는데 이렇게 온도가 높으면은 강도적인 성질도 저하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함유 수분도 마찬가지로 목재 내 함유 수분은 결합수와 자유수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합수는 목재 실질과 수소 결합 등 결합해서 목재의 용적을 갖다가 팽윤시키고 목재의 물리 역학적 성질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수는 목재의 질량을 증감시키고 수분 자체 성질이 현저하게 기여하는 열이나 전기에 대한 성질에 영향을 끼치지만
수축과 팽윤에는 끼치지 않으며 함유 수분의 물리적, 역학적 성질에 대한 영향도 온도에 따라 틀리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수소 결합에 의해 가지고 물 분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붙어 있는 것들, 그래서 많이 붙어 있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세포 내강의 프리워터들, 자유수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벽이 있고, 여기 세포벽 안에 물이 꽉 차 있죠. 여기도 차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자유수들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결합수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커져 있던 애들이 이렇게 수축이 된 모습인데, 자유수가 빠져나갔을 때는 그냥 사이즈가 그대로입니다. 사이즈가 그대로인데, 이런, 결합수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수축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합수는 이렇게 용적의 수축 팽현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자유수는 여기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요 시편에 물이 꽉 차 있으면은 무게는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뒤에 또 나오지만은 무게의 어떤 증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고, 또 물이 많이 있으면은 전기 전도도라든지 열 전도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합수는 세포 벽의 수소 결합이나에 의해 가지고 물 분자를 형성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결합수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유수는 그냥 세포 내강에 물 분자들이 그냥 물이 차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목재 이런 것들 갖다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목재의 밀도와 비중입니다. 그래서 목재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은 주로 세 가지 특성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나 밀도는 그 목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 단단하냐 아니면은 좀 가벼우면서 뭐 약하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 밀도 알죠? 밀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공극의 부피, 비율 또는 공극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포벽의 미세 구조와 세포 유형 및 다양한 비율을 포함하는 세포 구조의 조직화, 그 다음에 수분 함량, 뭐 이런 것들이 목재의 어떤 물리적, 기계적 특성을 갖다가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극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걸 이제 공극률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구멍이 숭숭숭숭 많이 뚫려 있느냐 아니면 탄탄하게 채워져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목재의 어떤 밀도라든지 비중이 크고 작음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목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도나 비중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우리 뭐 그 금속 재료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금속 하나이기 때문에 또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밀도와 비중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지금 나오지만은 목재는 살아있는 살아있을 때 산지에서 잘랐을 때의 그 상태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놔두면은 목재는 이제 조습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습도하고 수분하고 같아지려고 하죠. 그래서 그거 갖다 이제 기건 상태라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습도하고 같아지는 상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오븐 드라이에다가 바짝 말렸을 때 그거 갖다가 전건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태적으로 볼 때는 생재 상태, 그다음에 기건 상태, 그다음에 정건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재 밀도는 정의를 보면은 목재 단위 용적당
용적 V당 질량 그래가지고 V분의 W는 세제곱 센치 그람 퍼 세제곱 센치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목재 수분에 따라서 이제 생재 상태에서 됐을 때 그린 볼륨 여기 있는 요 부분을 갖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적이 V 그린이냐 기건 상태는 에어 드라이 볼륨 그래서 A 자를 붙이죠. 그다음에 정건 상태는 오븐 드라이 볼륨 해가지고 O를 붙입니다. 그래서 무게는 그냥 무게 재면 되니까는 그래서 V분의 W는 생재 상태에서 했느냐 기건 상태에서 했느냐 정건 상태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 생재 밀도 그다음에 기건 밀도 그다음에 정건 밀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미국이나 유럽 또 여러 나라에서는 요 ISO 규격에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나라에서 또 필요하면은 그 나라 특유의 그 용적이라든지 밀도법에 의해 가지고 그 숫자를 갖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CGS 단위를 많이 쓰고 있지만 아직도 파운드라든지 그다음에 양을 잴 때는, 뭐죠? 미리리터나 뭐 이런 걸 안 쓰고, 다른 갤론이라든지, 뭐 이런 그거를 갖다 갤론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헷갈릴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ISO에서 얘기하는, 점건 중량이다. 그러면은, 어, 이와 같은, 어, W분의 5분 드라이죠. 5분 드라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기본 밀도를 보면은 이렇게, 기본 밀도는 VG분의 W. 그래서 미국에서도 주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기본 밀도 중에서도 생재 용적 밀도 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용적에 대한 생재 용적에 대한 밀도를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V 프라임 분의 WO를 갖다가 쓰고 세제곱 센티미터 구람, 구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재 상태의 목재 자원으로부터 정건 질량을 계산해 가지고 정건 밀도 여기는 뭐 정건 밀도 V5분의 WO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 메타 또는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로 정건 중량을 갖다 기본으로 하는 ISO의 규격에서 시험 시에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목재의 경우 편리성 때문에 기건 밀도 A분의 A 를 해가지고 합판이라든지 그다음에 파티클 보드 그다음에 미디움 덴시티 파이버 보드 MDF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합판이라든지 그다음에 파티클 보드 뭐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죠? 접착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에어드라이 상태의 용적과 그다음에 에어드라이 상태의 무게를 갖다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정건 오븐 드라이 상태의 무게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뭐 안에 있는 접착제가 말라 쪼그라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편의상 VA분의 MA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본의 경우는 이제 뭐 이게 조금, 교제가 오래돼가지고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함수 목재의 질량을 사용해가지고, VM분의 WM. 그러니까, 이것도 무게도 그냥 젖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거 갖다가 전밀도, 토탈 덴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건 밀도도 마찬가지로, VA분의 WA를 사용하고 생제 밀도도 뭐 이렇게 VG분의 WG.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실험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얘가 전체적으로 뭐 말랐을 때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산업적으로 사용할 때는 실험적으로 사용한 것보다 실용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갖다가 그냥 에어드라이면 에어드라이 상태에서 무게와 볼륨을 재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전물도 측정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VA분의 VW. 그래서 밀도나 비중을 계산할 때는 시험 시 질량과 용적 조건을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목재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재 상태냐, 기건 상태냐, 정건 상태냐, 뭐 이거에 따라서 밀도의 어떤 구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룰을 정해야 된다. 어느 룰을 정해가지고, 이거의 밀도를 측정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기사 시험이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어느, 룰을 적용해가지고, 생재 밀도나, 점검 밀도나, 기건 밀도냐, 뭐 이런 것들 측정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갖다가 명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중과 진비중이죠, 비중. 비중은 지금 그 정확하게, 비중의 정의, 이 정의. 중력 가속도에 따른 위치의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밀도를 사용하는 대신, 4도씨의 물의 밀도에 대한 목재 밀도비, 즉, 목재 비중이 비중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은 밀도와 같지만 무명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하고 그다음에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약분이 돼가지고 무명수가 된다. 그래서 밀도는 단위가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비중은 단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얘기하는 비중이 얼마다 그러면 단위가 없는 비중이 뭐 0.8이다, 1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중력가속도와 따른 밀도의 물의 밀도하고 미름 밀도에 대한 목재의 밀도비를 갖다가 따져주기 때문에 다행히 물의 밀도가 거의 0.99997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분의 1이다. 그래서 1이면은 약분해가지고 이게 단위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재 용접 시의 기본 비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단위는 없지요. 그다음에 정건 용접 시 함수를 1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타내는 것들. 그다음에 정건 상태. 앞에 기건 상태죠. 기건 상태는 함수율 12%일 때 기건 비중. 그다음에 정건 상태는 정건일 때의 정건 비중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포함한 질량과 용적을 사용해 가지고 G 프라임분의 GW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일본의 경우는 그냥 정건 볼륨분의 뭐 점검 무게, 그다음에 기건 볼륨분의 기건 무게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비중을 갖다 측정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실제적인 비중은 얼마냐? 진 비중이라는 거는 실제 세포가 구멍 숭숭숭숭 뚫린 거를 빼고서 매스의 비중은 얼마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 내강이나 세포벽에 미세한 공고를 완전히 제외한 목재의 실질 밀도 또는 비중이 얼마냐라는 것이 이제 진비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진밀도 또는 진비중, 밀도하고 비중은 같다 그랬죠? 단위만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벽 밀도에 세포벽 비중, 질량, 세포 용적으로 나눈 값들 갖다가 얘기하는데 세포벽 비중은 0.6에서 1.2 정도 된다고 되는데 비중이 큰 수종일수록 그 값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공극이라든지 뭐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막 그러는데 뭐 계산식으로 하고 뭐 그럴 때는 굉장히 복잡한 수순이
이 숫자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비중은 세포벽 중에 전 공극을 제거시킨 극한의 세포벽 비중으로 수종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1.50의 값을 쓴다라는 거죠. 1.50의 값. 그래서 진비중은 여러분들 진비중은 1.50이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재 밀도를 측정했더니만은 음, 약 한 1.53 정도. 그 다음에 헬륨을 치환해가지고 했더니만 한 1.46. 그다음 벤제느를 치환해가지고 했더니만 한 1.44 정도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1.50으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물을 갖다가 다 집어넣었다가 빼줘가지고 공극을 빼주는 공극의 양을 갖다 빼주는 것들. 그다음에 헬륨은 가스죠. 불활성 가스이기 때문에 미세한 공급까지 다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양이 좀 작게 나오고 그다음에 벤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들어갔다가 공극에 들어갔다 빠진 양을 가지고서 이제 공극을 갖다가 측정해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과 목재에서 어떤 성질을 갖다가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무거운 목재와 가벼운 목재 차이는 결국 일정 용적 내의 이 공극이 얼마나 많냐 적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세포벽 중에 목재 실질 매스들이 얼마큼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재의 강도나 그다음에 수축률, 그다음에 절삭 건조 및 접착 가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크면은 어느 정도 강도가 크고 비중이 낮으면 강도가 약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비중이 클수록 절삭시 절삭 공구의 마모. 왜냐하면 단단하니까 소요 동력이 증가한다. 그 건조 속도도 느려지는데 안쪽에서부터 물이 쑥 빠져나오려면은 비중이 큰 애들은 공극이 적기 때문에 그 공극 사이사이를 돌아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건조 속도도 느려지고 그다음에 접착 시의 접착 압력은, 그 접착점이 있죠. 접착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가 다 충족시켜 주려면은, 좀 더 힘을 가해가지고 접착을 시켜줘야지만, 접착점들이 잘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재의 비중은 목재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고, 수목의 질량 생장을 생각할 때 기초적인 수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큰 나무는 잘 자라고 세포벽도 두꺼우면서 좀 센 나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형태의 대소는 세포의 실질 다소관과 반대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수목의 생장의 양부, 좋고 나쁨은 만재율의 대소와도 관계에 있다는가. 만재는 뭐죠? 조제는 세포벽이 얇고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멍이 크고 만재는 세포벽이 두껍고 작다. 그러기 때문에 좀 튼튼하고 지지 기능도 약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어떻게 잘 자라느냐 면은 잘 자란다 그러면은 뭐 조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잘 안 자란다 그러면은 만재 비율이 좀 더 높은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목재 실질 평가로서는 연륜 폭을 육안으로 판정해서 비중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재가 많이 있으면은 얘네는 비중이 좀 나가겠다라고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중과 함수율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함수율은 비중의 환산을 계산하는데 보통 섬유 포화점을 갖다가 28%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목재의 진 비중을 1.50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수종이 한 5에서 20%의 함수율이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20% 이상의 함수율에서는 모관 응축수,
작용해서 질량과 용적 측정에 영향을 끼친다. 모관 응축수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도관이 있다. 가도관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자유수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세포벽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결합수들이 막 있는데, 모관우축은 요 사이에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부분이 모관이라고 하죠. 캐필러리, 캐필러라고 하는데, 모관우축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모관으로 수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질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적. 얘네들 수분이 들어가면 일단 조금 더 팽윤이 되겠죠? 그래서 그 팽윤되면은, 치수가 조금씩 변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율의 관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유수, 결합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는, 음. 그래서 앞에 그 그림도 마찬가지로 섬유 포화점 이상에서는 자유수가 존재하는데, 섬유 포화점은 이제 세포 요 부분에 결합수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결합수가 건조돼가지고 결합수가 빠져나가면은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는, 그래서 세포벽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내강에는 이렇게 자유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소결합들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계속 들어오면은 단분자층이 됐다가 그 다음에 결합수들이 다분자층으로 돼서 이렇게 팽윤이 된다라는 것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율은 그럼 어떻게 측정하느냐? 여러분들 함수율 측정하는 거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건 중량을 함수율 중량을 M이라고 할 때 이렇게 변화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래서 모이스처 컨텐트는 이렇게 정건 중량분의 정건 중량이 어떻게 변했느냐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용적 변화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목재 함수에 의한 질량 변화가 어떻게 되고, 평균율은 이렇게 변하는. 그래서 이렇게 계수의 수종에 따라 틀리지만은 보통 계수를 갖다 알려주죠. 그래서 C의 계수는 1일 때 M은 0.28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평균 치려서 0.84가 제시되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뭐 여러분 함수의 측정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섬유포화점 이하의 이무의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에 의해 가지고 근데 뭐 이 식은 여러분들이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만약에 뭐 시험 볼 때도 거의 요즘에 이제 숫자라는 것들이 이제 목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는 별로 안 내는, 그런 건데, 그냥 나중에 뭐 필요하면은 이런 공식을 갖다가 찾아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률과 실질률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볼륨 안에서 공급이 얼마고, 그 다음에 목재 실질, 매스가 얼마가 되느냐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률은 정의가 목재의 용적에 대한 목재의 실질, 이 용적 비율을 갖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급률은 공급 용적의 비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재의 밀도가 높으면 공급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만재율도 많고, 그다음에 세포벽이 두껍고, 그러기 때문에 구멍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점검 목재의 공급률 V0는 다음과 같은 식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S 실질률을 갖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실질률은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 포화점 이상에서 목재의 변화는 없지만은 공극은 자유수로 충만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극 안에 자유수가 꽉 차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 포화점 이하의 함수율, 그다음에 공극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용적이 흡수된 결합수만 증가하고 공극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유도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세포가 있으면은 뭐 무게나 볼륨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여기에 수분이 얼만큼 있느냐, 자유수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갖다가 제외하고 요 공급 수분이 다 날아갔을 때 요 안에 공급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측정하는 것이 예, 그 섬유포화점 이상과 이하에서의 어떤 공급률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포화점 이하가 되면은 이제 수축에 들어가는 거고요. 섬유포화점 이상서부터는 수축 행위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 안에 내강 안에 수분이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재의 밀도의 중요성은 밀도는 침엽수재, 활력수재, 섬유 제품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섬유질의 목재 제품의 수율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첼이라는 사람은 비중 0.02 변화가 되면은 목재 파열 계수 70g per 제곱 센티미터가 향상이 되는 부분이고 건조 중량 45.4kg 또는 크라프트 펄프 22.7kg이 향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커지면은 그만큼 뭐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펄프도 많이 생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 밀도는 만재 비율, 세포벽의 두께라든지 그다음에 조합한 여러 가지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로 만재율, 만재 대 조재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만재가 많으면은 뭐라 그랬죠? 세포벽이 두껍고 그다음에 그 세포가 작지만 세포벽이 두껍고 그 나무를 갖다가 지지해주고 비중도 높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재, 조재, 그다음에 만재보다 조재 비중이 더 나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런 밀도와 비중을 갖다가 어떻게 측정하느냐라는 거죠. 측정하는 것을 보면은 밀도와 비중의 측정을 보면 질량 측정. 질량은 그냥 천층을 가지고서 그냥 무게 측정하면 되는데 용적을 측정할 때 시편의 형상과 크기에 따라서 뭐 아주 일률적으로 그냥 1cm, 1cm, 1cm다 그러면은 우리가 치수를 하면은 111 해가지고 1이 되는 용적이 1이 되는데 조금 뭐 다른 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 방법에 의해 가지고 용적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진비중 및 세포벽 비중의 측정법을 보면은 목재 세포부의 밀도는 측정자에 따라 여러 값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펜겔은 셀룰로스는 1.55, 헤미셀룰로스 1.50, 리근이 1.3. 그다음에 성분 함유율에 따라서 뭐 1.45에서 1.6 값을 갖는다라고 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보일의 법칙에 해가지고 기체 치환법입니다. 기체 치환법. 그래서 기체 치환법은 미지의 용적 부위를 알고 용적 부위를 용적계에 연결해가지고 마개를 닫고 진공시킨 다음 마개를 열어 용적계 공기를 갖다가 하면은 P에서 P 프라임으로 감소할 때 보일의 법칙에 따라서 여기에 용적을 갖다가 용적을 갖다 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흡착성이고 분자량의 경우 헬륨을 가지고 했더니만은 한 1.46 정도가 나왔다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취환법은 비중병법.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1, 2, 3를 보면은 4도씨 물을 채울 때 질량 W4인데 분쇄된 질량 복분 W2를 놓고서 물로 채울 때 질량 M 프라임 W3를 알면은 비중은 다음과 같은 시계에 의해 가지고 나온다. 그 다음에 밀도구 배관법이라든지 부유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품을 쓰는 거죠. 사이화탄소하고 크실렌을 뭐 자이렌이라고 하는데 크실렌을 갖다가 써가지고
그 위치에 액을 갖다가 밀도, 표준 부자, 고 있을 때 표준 부자가 뭐 밀도가 1이, 0. 얼마다, 0. 얼마다, 뭐 이런 것들, 표준 부자를 이용해가지고, 비중을 갖다 구하는 것들. 그 다음에 부유법도 마찬가지로, 침지한 혼액에 점차 비중을 높여가면서, 집어넣을 때, 시편이 이제 뜨면은, 그 시점에서, 비중을 구하는 법을 갖다가 부유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치수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육면체라든지로 자르면은 이렇게 마이크로브 캘리퍼 게이지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보통 iOS에서 단면에 한 면은 20mm에서 25mm 플러스 마이너스 변장 0.1 그다음에 그램 0.01 정도의 측정을 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생제 용적을 측정할 때는 실온에 증류수의 치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담가 놔서 측정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치수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어, 버니어 캘리퍼스라든지 마이크로 캘리퍼스 게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정확한 치수를 재 가지고 곱해 가지고 용적을 재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액체 취환법, 침지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액체에다 넣고서 하는 방법인데 실린더법, 시편 심지어 수면 차이에서 실린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서 얼만큼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들. 근데 수은 배제법은 수은 측정기로 부정형의 작은 시편에 수은을 넣었다가 빼가지고 용적을 측정하는 것들. 또 마찬가지로 부력을 이용하는 방법들, 저울에 붙인 목재를 수은 속에 밀어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들. 그래서 용적을 구하는 방법들은 뭐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하면은 치수법이 가장 편하지만은 이게 형태가 조금씩 틀린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뭐 둥근 부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실린더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은 배제법이라든지 부력법 뭐 이런 것들의 이런 방법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용적을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으로 덴시토메터법이죠. 그다음 소프트한 X성, 베타성, 감마 선으로 사진 촬영을 하죠. 그래서 엑스레이 CU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엑스레이를 집어넣어서 여기에 이제 덴시토메타 사진을 갖다 찍은 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로 이거에 따른 농도에 따른 비중을 갖다가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대해서 현미경 단위까지도 계측도 가능하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구할 수 있다라는 것들. 평균치로 표시할 때도 0.01g per 세제곱 센티미터까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평균치 표준 편차 및 변동 계수로 하는 것도 좋다. 비중을 표시할 때. 근데 재질의 표시로 비중을 고려할 때는 대소와 더불어 수종에 따른 값의 편차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밀도와 비중의 변동이죠. 그래서 목재 밀도 및 비중에 영향을 끼친 인자로서는 세포벽질, 그 다음에 추출물, 무기 염류의 함량, 그 다음에 함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밀도 및 비중, 같은 말이지만은 세포벽의 실질, 세포벽의 실질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급률을 뺀 나머지 이것들이죠. 그다음에 추출물이 있느냐 없느냐, 또 무기염류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함수율이 있느냐. 그래서 동일 수종 중 뭐 나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한 개체 내에서도 생장 과정 등 여러 조건 즉 나이, 부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종간 비중의 차를 보면은 밀도가 큰 목재와 작은 목재 차이는 일정 용적 중에서 세포벽의 실질, 그러니까 단단하게 뭉쳐져 있느냐 아니면 구멍이 숭숭숭숭 뚫어져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공국의 다소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재의 물리 기계적 성질과 가공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국내에서는 이제 북가시나무라든지 박달나무가 가장 단단하고 비중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동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0.28 정도죠.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검 밀도가 0.3 미만일 때는 경밀도, 0.3에서 0.5일 때는 중밀도, 0.5 이상일 때는 고밀도, 헤비 덴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유형 목재 대부분 보면 0.36에서 0.65의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0.36에서 0.65, 0.7 뭐 이 정도까지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추출물과 무기물의 함량은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목재는 세포벽의 주성분 외에 추출물과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뭐 실리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추출 목재의 비중은 추출 목재보다 크다. 왜냐하면은 추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출물을 이렇게 빼버리면은 실제적으로 순수한 목재만 남고 있기 때문에 추출 목재보다 비추출 목재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칼슘염이나 규산염, 뭐 실리카, 뭐 이런 것들, 무기염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건 절삭 시 절삭 칼날의 수명을 갖다가 수명이 짧아지는. 왜냐하면은 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얘네들이 이렇게 절삭을 갖다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함수율과 비중에서는 정건 상태에서 증가할 때는 목재의 밀도가 감소하다가 일정. 하지만 전밀도는 여기 무게가 틀려지기 때문에 함수의 볼륨은 포화점 이상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지만 안에 자유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WM이 변하기 때문에 틀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쪽에 여러 가지 무기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연륜 내에 있어서 비중의 변동을 보면은 조제만제, 침엽수의 조제부의 점검 비중은 0.3에서 0.4인데 만제부는 0.7에서 0.9죠.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제만제 용적 밀도수의 비는 1.6에서 3배 큰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삼나무, 이깔나무는 2.5배, 가뭄이나무 1.7배 정도 되고 활렵수의 황공제는 참나무류의 조만제 점검 밀도비는 1.6에서 1.96에서 2.80, 단풍나무는 1.28에서 1.43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비중에 따른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에 레이트우드, 그다음에 얼리우드의 비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륜 내에 있어서 조제와 만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관찰해봐서 알겠지만은 조제는 세포벽이 얇고 크다. 그다음에 만제는 세포벽이 두껍고 작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것들은 하나하나로 따져보면 조제와 만제를 따져보면 거의 뭐 2배 이상의 비중의 차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제로 만든 펄프는 세포벽의 두께 차이, 세포벽의 크기로 인해 만제로 만든 펄프와 매우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제는 오븐 건조 기준 조제보다 목재 단위 건조 중량당 2에서 7%가 더 많이 펄프가 산출이 되었다. 왜냐하면은 파이버들이 그만큼 총총하게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해성 반응에서도 만재 셀룰로스 저항력이 높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종이는 파열 및 인장 강도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만재로 만든 종이다. 그다음에 조제 만재의 강도 특성에서 종인장 강도보다 탄성 강도는 조제에서 만재 쪽으로 현저하게 증가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만재와 같은 연륜 조제보다 비중이 30에서 100% 높았다고 보고 두 개의 낙엽성 비중에서 비교한 연구 결과 비중이 0.7, 만재 비중이 0.70인 반면에 조제 비중은 0.3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확실히 한 나무, 한 연륜 내에서도 조제와 만재의 어떤 비중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제와 만재는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이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재, 몰크가 정의를 했는데 접선 방향의 이 세포벽 두께가 세포 내관 크기보다 클 때 세포를 만재로 분류한다. 그래서 여기 쭉 설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제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트랜지션 모드 어, 변이 돼가지고 있는 애매한 그래서 0.5보다 2보다 크다. 그리고 1보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만재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벽의 두께를 갖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트랜지션 되고 그다음에 레이트 우드가 되고 만재가 되고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설명한 부분이죠. 그래서 몰코의 정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접한 것들의 두 세포, 두 벽과 A, B, C 뭐 이런 것들 갖다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벽의 두께에서 성숙제와 미성숙제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미성숙제하고 성숙제의 어떤 분포도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냐를 갖다가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세포벽도 세포벽의 상태도 조금씩 틀린. 그래서 벽의 두께는 원산지 및 나무에 따라 크게 다르다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성숙제와 미성숙제, 우리 미성숙제는 뭐 자라가지고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있는 걸 갖다가 미성숙제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거기는 뭐 가도관의 길이도 짧고 그다음에 뭐 활엽수제 같은 경우에는 목섬의 길이도 좀 짧은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성숙제와 미성숙제도 어떤 강도적인 측면이라든지 비중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틀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륜폭, 생장률이죠. 제 비중은 연륜폭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만재폭은 연륜폭의 증가에 따라 소나무, 삼나무 뭐 이런 것들이 2에서 3mm, 편백에서 0.5까지 비례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연륜폭과 비중 간의 어느 정도 관계를 나타내야 되는 부분인데, 침nhập 수제는 연륜폭이 극단적으로 좁은 재, 1mm 이하는 비중이 작아지게 되지만은, 활력 수제는 항공제에서 반대로 연륜폭이 클수록 비중이 커지며, 항공제는 생장 양부에,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공권부의 폭은 일정하기 때문에, 연륜폭의 대소는 만재료의 대소와 관계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nhập 수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연륜폭이 사실 연륜폭이 크면은 조제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작아지는 게 보통이지만은 아주 적게 자라는 것들, 연륜폭이 극단적으로 작으면은 비중이 작아지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주 연폭이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만재의 비율이 크다라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활렵수에도 연륜폭이 클수록 비중이 커진다라는 부분인데 연륜폭이 커진다. 항공제가 뭐죠? 항공제가 이렇게 되면 항공제는 이렇게 큰 관공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공권부의 폭은 일정하다. 요 정도까지 일정하게 있는데 연륜폭이 크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뭘로 채울까요? 소도관과 목섬유로 채우는 거죠. 목섬유는 활력수제의 목섬유는 세포벽이 두꺼우면서 세포를 지지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항공제는 일정한 공권부를 가지고 있고 연륜폭이 커지면은 그만큼 목섬유라든지 저기 소도관들이 많이 채워지기 때문에 비중이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공제에서는 명확하게 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목재 밀도와 목제품의 품질을 보면은 목재 밀도는 파티클 보드, 섬유판, 합판, 목 구조물 강도, 목탄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탄 생산하는 많은 열대 지역 국가들에서 산업적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목재 밀도,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요 부분 브라질에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 유칼립투스라든지 그다음에 우로필라 같이 자라는 나무 수종들은 0.3에서 0.75로 평균 비중이 0.48인데 이런 특정한 유칼립투스 수종은 0.6 이상이면 목재가 많아서 목탄 생산에 더 적합하지만 생산 속도는 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크면은 목탄 생산에 있어서 크지만은 얘네들이 그만큼 광합성과 그다음에 목섬유들을 갖다 촘촘하게 채워야 되기 때문에 생장 속도는 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탄 제조를 해서 효율적으로 나무를 생산하면 빠른 성장이 필수적인데 그래야지만 빨리 잘라가지고 목탄 생산을 하는데 여기 미나스 게라이스, 이 지역에서는, 이런 유칼립투스라든지,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 우로필라, 뭐 이런 것들이 빠르게 자라는 수종인데 비중이 이렇지만은, 다른 다른 이 수종들은, 다른 유칼립투스에 비해서, 비중은 커가지고 좀 유리하지만,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은, 어, 그 생장이 더디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을지 좀, 의문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수간 내에서 있어야 비중의 변동을 보면은 수간 내에 있어서 비중의 변동은 횡단면의 방사 방향의 변이. 그래서 수에서 수피로 향해서 증가하는 것들. 그래서 수에서 수피를 향해서 증가하는 것들. 그다음에 수심 쪽이 높고 수피를 향해서 몇 년간 감소한 후 다시 외부를 향해서 증가하는 것들. 그다음에 수 부근에서 연륜이 증가하고 다소 일정하게 되고 수피 쪽에 인접 연륜에서 감소하는 형, 그다음에 수에서 수피 쪽으로 감소하는 형,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나온 그런 부분인데 뭐 이분 판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비중을 갖다가 이렇게 측정을 했다지만은 패턴이 수에서 수피로 향해서 증가하는 것들, 수심 쪽에서 높고 수피를 향해서 몇 년간 감소, 다시 외부로 향해서 증가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측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양제의 수간 횡단보다 비중의 변이가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 수심보다 외주로 향해서 감소하는 형, 뭐 앞빗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수심보다 위주로 해서 증가하는 형, 그 다음에 수심으로부터 외주로 향해서 일정치를 대략 가지는 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사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냥 이런 패턴 정도, 뭐 여러 가지 패턴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수고 방향의 비중의 변이는 수간의 길이 방향에서 비중의 변동형. 그래서 근원, 아래쪽에서부터 나무 끝으로 향해서 균일하게 감소하는 형. 미송이나 전나무라든지 가뭄비 나무. 그다음에 감소하다가 수초에서 다시 증가하는 형. 그래서 아래쪽에서 근원으로부터 수초를 향해서 증가하는 형.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수간 내의 비중 변동이 수군 및 생장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후가자와는 수간 내의 위치의 용적 밀도수 변이는 연륜의 구성 영향보다 수로부터 거리를 생각하는 방법이 단순하게
적절하다고 밝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나무에서는 6cm까지 직선적으로 감소하다가 그 후에 완만한 변동, 일정의 영역을 만든다. 그래서 이 위치는 성숙제와 미성숙제의 경계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따른 변이, 지역에 따라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은 위도, 표고, 방향, 어, 기온, 우량, 토양 조건, 뭐 입지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라는 것들. 지리적으로 남쪽을 향해 갈수록 비중이 증가하는 편백, 남부성, 목백합 등이 있고, 미성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감소한다. 라는 것들. 그다음에 목재 질량을 에 따라서 이제 부력이 있죠. 그래서 이 부력이 왜 중요하냐면은 옛날에는 어 이 목재를 갖다 이동시킬 때 대부분 강을 따라서 이동을 시켰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나무를 베 가지고 북한강, 남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서울까지 이렇게 이동했는데 나무가 가라앉으면 안 되죠. 가라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력을 가지고 있느냐, 뜨냐. 보통 나무는 뜨는데 리그남 바이테 같은 외국산 수종 같은 경우는 비중이 1이 넘습니다. 1이 넘기 때문에 나무가 깔아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력에 의해 가지고 못 뜨죠.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엮거나 좀 더 부력이 높은, 비중이 높은 애들은 거기에다가 사이사이에다가 대나무를 사이사이 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수로로 이동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부력은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재의 부력은 목재가 외력에 의해서 물속에 잠겨 있을 때 시완된 액체 중량, 뭐 자유로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F는 VF분의 W 마이너스 WA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재 비중, 함수율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부력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목재의 비중과 밀도, 그다음에 안쪽 나무에 따라서 또는 연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비중이 작용을 하고 맨 나중에 이제 부력은 왜 그렇다 그랬죠? 나무를 수송하고 뭐 이럴 때 어느 정도 뜨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알아보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목재 밀도와 비중, 아까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부위에 따라서 틀린 거고 밀도와 비중은 단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포벽 중에서 여러 가지 함유 수분이나 뭐 온도 조건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비중이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비중은 목재를 어떻게 사용하고 목재 강도, 세냐 안 세냐, 튼튼하지 않느냐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